네, 안녕하십니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바로 옆에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의 김소영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여기 보시다시피 원자력 발전 현황, 그리고 사용 후 해결료 개념과 발생 현황, 그리고 세계 각국의 사용 후 해결료 관리 정책 현황과 사용 후 해결료 관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에너지 수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는 총 93.7%가 해외에서 수입되고 있습니다. 총 수입액은 약 1,460억 달러인데요. 이것을 이제 환율로 전환을 하면 약 161조입니다. 참고로 세계 에너지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중국, 미국, 인도, 러시아, 일본에 이어서 총 에너지 소비가 세계 6번째로 많은 나라입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천연 자원 상태로 그대로 공급되는 1차 에너지 공급 비중인데요.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데 투입되는 모든 1차 에너지원 중에서 원자력이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발전소에서 사용된 연료의 형태별 발전 비중인데요. 2018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총 연간 발전량은 5,700kW이고 그 중에서 원자력이 2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원자력이 우리나라 전력 생산에 매우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에는 경수로형 원전이 21기 그리고 중수로형 원전이 3기가 있어서 총 24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경수로형 원전인 고리 1호기가 2017년 6월에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 중에서 최초로 영구 정지되어서 지금 해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수로형인 월성 1호기 역시 작년 12월에 영구 정지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원전 4기가 건설 중인데 그게 신고리 5, 6호기, 신한울 1, 2호기입니다.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 전체 설비 용량은 약 2,003만 메가와트이고 연간 원자력 발전량이 약 145기가와트가 됩니다. 본격적으로 사용 후 해결료를 말씀드리면 원자력 발전소에서 가장 중추적인 시설이 원자로인데요. 원자로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난 뒤에 배출되는 게 사용 후 해결료입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사용 전 해결료는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원자로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나온 사용 후 해결료는 강한 방사선과 높은 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매우 주의 깊게 다뤄야 합니다. 우리나라 원전에 사용되는 해결료가 원전 유형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뉘는데 경수로형 해결료 그리고 중수로형 해결료입니다. 경수로형 원전은 핵분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냉각시키기 위해서 보통의 물을 사용하는 것이고 중수로형 원전은 보통의 물 대신에 중수소를 포함해서 중수를 사용하는 원전입니다. 해결료에는 우라늄 235, 238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주로 우라늄 235가 핵분열을 해서 전기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를 발생시킵니다. 이 천연 우라늄에는 우라늄 235가 약 0.7%의 함유가 되어 있는데요. 더 많은 에너지를 생성하기 위해서 이 우라늄 235를 3에서 5% 정도 농축해서 핵연료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수로형 원전은 이 3에서 5% 정도 농축된 핵연료를 사용하고 중수로형 원전은 아까 말씀드린 0.7%가 함유된 천연 우라늄을 사용을 합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핵연료가 다발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데 외관부터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핵연료의 유형에 따라 가지고 발생량, 열의 발생량 그리고 방사선 세기가 달라지는데요. 상대적으로 우라늄 235 함유량이 낮은 중수로형이 아무래도 경수로형에 비해서 열과 방사선이 좀 약합니다. 중수로에서 배출된 사용 핵연료는 약 10년 정도 냉각 과정을 거치게 되면 동일한 조건의 경수로형 사용 핵연료에 비해서 열 발생량은 약 10분의 1, 방사선 발출량은 약 20분의 1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에서 사용 후 핵연료가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 보여주는데요. 2019년 말 기준으로 아까 말씀드린 24개 원전을 가동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총
48만 2,592 다발이 각 원전 내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원전 본부별로 여기 그 저장 현황이 나와 있는데, 초록색 막대 그래프는 각 원전 본부별로 최대로 저장이 가능한 다발 수이고요. 파란색은 2019년 말 기준으로 현재 저장 중인 사용 해결료 다발 수입니다. 그 위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이 포화율인데, 이게 지금 저장 가능한 공간의 사용 해결료가 얼마나 차 있는지 보여주는 것으로, 월성의 중수로형 원전 포화율이 92.31%로 가장 높습니다. 다음에는 세계 각국에서 어떻게 이 사용 후 해결료를 관리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 정책이 크게 직접 처분, 그리고 두 번째 재처리 후 처분, 세 번째 정책 결정 유보,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사용 후 해결료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총 34개국입니다. 그 중에서 미국, 핀란드, 스웨덴을 포함한 10개 나라에서 재처리를 하지 않는 직접 처분을 채택하고 있고, 프랑스, 일본 등 6개 나라에서 재처리를 한 다음에 처분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18개 나라가 사용 후 해결료 관리 정책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시면 원자력 사용 후 해결료 관리 방법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자로에서 배출이 되는 사용 후 해결료가 굉장히 높은 열과 방사선이 방출되기 때문에 최소한 발전소 내 습식 저장소에서 5년 이상 저장을 해서 높은 열을 냉각시키고 방사선을 차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원전 부지 내 저장 시설에 임시로 저장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임시 저장을 거친 사용 후 해결료는 중간 저장을 거쳐서 영구 처분을 하거나 아니면 재처리 후 처분이 되는데, 이 모든 과정, 그러니까 임시 저장부터 영구 처분까지 이르는 모든 과정이 사용 후 해결료 관리입니다. 다음으로는 각각 그 관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시 저장은 사용 후 해결료를 중간 저장하거나 처리 또는 영구 처분하기 전까지 원전 운영사가 원전 부지 내에 저장 시설을 보관하는 것입니다. 임시 저장 시설은 사용하는 냉각재 형태에 따라서, 그리고 냉각 방식에 따라 습식과 건식으로 구별이 되는데요. 습식 저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용 후 해결료가 방출하는 열을 냉각시키고 방사선을 차폐하기 위해서 물을 사용하고요. 근데 그 원자로에서 배출된 사용 후 해결료는 필수적으로 발전소 내 습식 저장소에서 최소 5년 이상 방사선과 열이 자연스럽게 줄어들 때까지 보관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경수료용 사용 후 해결료는 모두 습식 저장 방식으로만 지금 임시 저장되어 있습니다. 건식 저장은 사용 후 해결료에서 발생하는 열을 냉각시키기 위해서 공기를 이용하고 방사선을 차폐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다시피 콘크리트나 금속 용기를 넣어서 보관을 하게 되는데요. 그 건식 저장 시설 역시 발전소 내부 습식 저장소에서 최소 5년 이상 냉각된 사용 후 해결료를 저장하는 것이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중수로용 사용 후 해결료는 습식 저장소만이 아니고 사일로, 그리고 맥스터, 이렇게 임시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저장은 사용 후 해결료를 발생시킨 그 발생자의 원전 운영사에서 인수해서 처리하거나 직접 처분하기 전까지 저장하는 것인데요. 이 역시 마찬가지로 습식 저장 시설과 그리고 건식 저장으로 나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중간 저장 시설은 없고요. 여기 그림에 보시다시피 스웨덴에서 대표적인 습식 저장 방식의 중간 저장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1985년부터 저장하고 있는데 지하 30m 안반에 건설되어 있고, 미국의 코네티켓에 있는 건식 저장 시설은 2004년부터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은 건식 저장 시설입니다. 그리고 재처리와 재활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둘 다 좀 비슷한데, 재처리라는 것은 물리적인 또는 화학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사용 후 해결료에서 원자력 발전에 사용이 가능한 해결료를 다시 뽑아내는 것입니다. 재활용이라는 것은 그와 마찬가지로 그 사용 후 해결료에서 원자력 발전에 이용 가능한 해결료를 뽑아낸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핵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고순도의 플루토늄 추출이 어렵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제조약 때문에 재처리를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재활용 과정에서 건식 처리 방식인 파이로 프로세싱을 연구해 왔습니다. 2018년 3월에
사용 해결료 처리 기술 연구 개발 사업 재검토 위원회에서 이런 처리 기술 개발을 계속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 의견 수렴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공동 연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해서 기술 성숙도 진전에 따라 2020년 이후에 다시 판단할 것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 처분입니다. 연구 처분은 말 그대로 사용 후 핵연료를 인간이 생활하고 있는 공간으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 처분하는 것인데요. 여기에는 재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처분하는 직접 처분과 재처리 후에 처분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처분은 사용 후 핵연료를 폐기물로 보고 추가 사용을 고려하지 않고 영구히 처분하는 방식입니다. 반면에 재처리 후 처분은 사용 해결료를 재처리한 뒤 원자료에서 연료를 사용하고 재배출된 사용 후 해결료하고 또 재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고준위 방사성 배기물을 함께 모아서 최종적으로 처분을 하는 방식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에서는 여러 연구 처분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안전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심층 처분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심층 처분이란 부식과 압력에 견딜 수 있는 장기적으로 견딜 수 있는 처분 용기에 사용 후 해결료를 놓고 지하 500에서 1000m 깊이 안반층에 격리하는 방식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도 중저준위 폐기물 시설이 있는데요. 이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고준위 방패물보다 방사능이 적고 위험하지 않아서 아주 지하 깊숙이까지 심층 처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지하 80, 해수면 아래 80에서 130m의 그 동굴 처분 시설로 경주에 건설해서 2015년부터 운영 중입니다. 마치기 전에 간단히 그 연구 처분 방식에 대해서 아까 그 심층 처분이 가장 안전하다고 되어 있지만 나머지 처분 방식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해양 처분은 여기 보시다시피 그 용기에 사용 후 해결료를 포장해서 바다에 떨어뜨려 가지고 이 방사성 핵종을 바닷속에 분산해서 희석시키는 것인데 이게 1990년 런던 투기 협정에 의해서 금지가 되었습니다. 빙하 처분 역시 1961년 남북조약 체결로 금지된 것인데 둘 다 모두 국제적인 환경보호 의무를 위반하기 때문입니다. 우주 처분은 사용 후 해결료를 우주선에 실어서 우주공간에 방출하는 것인데요. 이 방식은 그 환경보호 의무를 위반하는 것만이 아니라 비용이 많이 들고 방사 실패에 대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연구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사용 후 해결료 관리 이해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패널 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YMCA 원자력 아카데미 이재근 원장님의 의견부터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근 원장입니다. 이 사용 후 핵연료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굉장히 높은 열과 강한 방사선이 배출되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 관리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한 10만 년 이상 이 사회와 자연환경에서 우리가 영구적으로 격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 이 처분 방식이나 처리 기술이 완벽하게 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렇게 봅니다. 우리나라도 보니까 한 40년 동안 계획만 세우고 중간 저장 시설이라든지 최종 처분 시설 부지를 우리가 아직까지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두 분 발제를 잘 들었습니다만은 찬반 양론을 떠나가지고 하루빨리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 계획이 법제화가 돼야 됩니다. 중간 저장 시설이나 연구 처분 시설의 부지를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일 부지에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이 국토가 좁고 지역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사용 후 핵연료의 중간 저장 시설은 한 개 부지 하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맞고요. 집중적으로 또 건설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술적 실증 연구가 분명히 이루어져서 국민의 안전이 확보된 가운데서 사용 후 핵연료 처리가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로 경북대학교 김종달 교수님의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북대학교 김종달 교수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 할 때 부지 건설할 때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힘들었고, 근데 정말 원자력 관계에서는 어려움이 지금부터다. 그래도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해서 지역에 지원하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잘 우리가 혜택을 누려왔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사용후 핵연료 처리는 참으로 어려운 문제인데 또 불구하고 그동안에 원자력 발전에 치중한 나머지 사실은 좀 아까 우리 두 분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좀 연구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발전 기술은 굉장히 뭐 세계 최고인데 이 분야는 좀 지원과 투자가 부족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우리 혜택만 누리고 지금까지 누려왔습니다. 지구지난한 연구도 있어야 되겠고 우리 또 시민들의 신뢰성이 또 제일 중요합니다. 그냥 수시로 바뀌는 정부의 어떤 정책에 따르는 예를 들면 산자부라든가 아니면 우선부라든가 이런 데만 의존하지 말고 뭐 가칭 사용후 핵연료 관리위원회라든가 독립적이고 체계적이고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기술 발전과 더불어 이렇게 같이 만들어져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방사성 폐기물학회 김경수 학회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예, 방사성 폐기물 학회장 김경수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정부와 국민의 신뢰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전 세계에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팬데믹 위협을 모범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글로벌 모델을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귀한 교훈으로 삼아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사용해결료 중장기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정부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관리 원칙을 수립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전문가 집단의 기술적인 중지와 국민의 의견이 모아지면 선이 굵으면서 직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로드맵을 세워야 합니다. 처분을 시작하는 목표 시점이 정해지면 도달 방법과 과정을 결정하면 됩니다. 여기에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합니다.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곧고 큰 길을 우직하게 가는 것이 정도라고 봅니다. 즉 사용 후 핵연료가 태어난 고향, 깊은 땅속에 처분하는 시점은 가장 먼저 도달하는 중수로 사용 핵연료에 맞추고 부지 문제는 국토가 좁은 여건, 인구가 많은 여건, 사회적 갈등 비용의 최소화를 위해서라도 하나의 부지에 중간 저장 시설과 처분 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미래 세대에게 보다 안전한 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는 현재의 기술 수준을 뛰어넘을 수 있는 획기적인 신기술 개발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꾸준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세 분 패널 분들의 의견 모두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패널 토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원전에 대한 발전에만 치중해 왔기 때문에 여기로 인한 그 균형 잡힌 논의가 안 된 상태에서 처분만 먼저 얘기하자 하는 것이 이게 선호가 맞지 않다. 여기 지금 또 먼저 앞선 이 쟁점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의견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관리 원칙과 관련해서 이제 발전과 처분을 좀 분리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이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를 못하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도 이 문제를 서로 같이 연계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러지 않나. 이슈 중에 뭐 포화 연도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월성 맥스터 증설 문제. 사실 저는 이런 것들이 재검토위원회도 진짜 정해야 될 거는 앞으로 40년 이후에 우리가 사용 해결료,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어떻게 할 거냐를 정하는 거지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분리를 해서 사용 해결료 자체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달 교수님 한 말씀 더 해주시죠. 예, 지금 신뢰를 잃은 분들이 발전하고 처분을 구분 못해서 여기 안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 진행되는 방식이라 진행되는 그 내용들이 본인들이 생각하고 다르기 때문일 거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옛날처럼 또 그때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이나 뭐 이런 긴급성 여기에 마치 동원됐던 그런 경험이 되살아나듯이 재처리 처분도 정해놓고 예를 들면은 정책 결정 기관이라든가 뭐 어떤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 정해놓고 예를 들어서 중간 처분 시설이 안 되면은 그냥 임시 저장이 계속 들어오면은 그 중수로 계속 발전이 되면 그 폐기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 경주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바로 자기 입장에서는 그것이 중간 처분 시설 비슷한 거 아닙니까? 다만 우리가 발전과 처분은 명확하게 구분하고 국민의
저 공론화하고 지역의 공론화를 구분하자 그러지만 이것이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고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그런 내용도 함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예,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경주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이재근 원장님이 아마 하실 말씀이 또 많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재검토위원회가 지역 주민들의 얘기를 좀 귀담아 들어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고준위 핵 폐기물은 계속해서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안 세워놓고 지역 주민들에게 임시로 계속해서 갖고 있어라. 하루빨리 이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지역면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경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의 신뢰가 정말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주민들이 지금 걱정하는 것도 중간 저장이나 영구 처분이 확정이 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정부가 아무리 한다고 그러지만 못하면 지금 임시 저장 시설이 영구 처분 시설도 중간 저장 시설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단장님께서는 발전과 처분을 명확히 구분해 접근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중간 저장 시설과 임시 영구 처분 시설의 우리 지질상 수용상 측면에서 그 확보 가능성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결론을 내리자면 분명히 일본도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좀 더 명확한 증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하 신부에 대한 연구가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구 처분 시설은 지금 저희 10만 년을 생각하고 있는 시설이지 않습니까? 반면에 중간 저장 시설은 한 50년 정도 생각하고 만드는 시설이에요. 따라서 중간 저장 시설과 영구 처분 시설의 기준은 매우 다릅니다. 실제 핀란드, 스웨덴, 스위스는 그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서도 15년, 17년을 걸려서 부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영구 처분 시설의 부지 결정은 거의 20년 넘게 걸릴 겁니다. 중간 저장 시설은 그 원자력 발전소 정도의 기준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중간 저장 시설을 먼저 가고 그리고 나서 차분히 데이터와 수용성을 확보한 다음에 영구 처분 시설의 부지 선정을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좁은 국토에서 연구와 중간 저장 시설을 따로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냐, 그런 측면에서 두 분께서는 이걸 동일 부지에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우리 김용 단장님께서는 중간과 연구 처분 시설을 확보하는 구조 안정성 기준이 현격하게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동일 부지로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연구 처분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많은 세월이 걸리기 때문에 중간 저장 시설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 다시 연구 처분을 별도로 이렇게 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셨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사용 해결료 심층 처분이 가능할 것이냐에 관한 연구를 거의 20년 가까이 기초 연구를 해왔고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준비는 적어도 한 세계 수준에 비해서 한 65%, 70%는 저희가 가지고 있다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사용 해결료는 이리저리 가지고 다니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충분히 심층 처분이 가능한 조건이 있는 그런 지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라면 충분히 중간 저장 시설은 당연히 입지가 가능한 것이고요. 그 땅을 찾는데 시간은 해외 사례가 있고 우리나라의 기초적인 자료가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긴 시간은 소요되지 않을 거라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일 부지에 해야 된다, 동일 부지가 아니어야 된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첫 번째는 먼저 중간 저장 시설 후보 부지를 정하고 거기서 하면서 그 다음에 동일 부지에다 할 수도 있고 다른 부지에다 할 수 있고, 저는 이런 유연성을 주는 게 필요하지 않냐라는 측면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 전략은 캐나다에서 내렸던 결론하고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성적으로는 저는 볼 때 연구 처분장보다 중간 처분장 시설 마련이 구분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과학기술 발전은 굉장히 빨리 발전하고, 우리 뭐 100년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앞으로 우리가 뭐 지정학적으로 우리가 뭐 정말 재처리할 수도 있고 엄청나게 부피 독성이나 이런 걸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송 교수님의 그 유연한 사고방식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간 저장 시설이 결국은 마련돼야만이 지역 주민들이 저는 좀 불안을 그리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지름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마지막 쟁점으로 또 부각되는 게 정보에 대한 신뢰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조금 풀면 좋겠습니까? 결국에는
이 제도화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제도화라는 것은 결국에 아까 뭐 여러분들 열심히 말씀하셨는 것처럼 법제화가 되고 그다음에 기관이 그러니까 부지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또 나중에 지역 주민에 대해서 혜택도 주고 그것도 혜택은 후순으로 두고 가야 됩니다. 저장과 처분에서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게 시간표라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나라가 언제 중간 저장 시설을 운영을 시작하고 처분을 언제 시작할 것이냐를 국민하고 일단 약속을 해야 됩니다. 관리 원칙 부분에 있어 이제 전문가 검토로 해서 쟁점됐던 부분에 있어서 원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부분을 갖고 굉장히 이거 논쟁이 있었습니다. 원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을 받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이 시민사회와 일반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을까요? 체계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다음에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고 하면은 국민들이 그 과거보다는 좀 더 많은 신뢰를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책을 결정하는 체계, 그다음에 그거를 이행하는 체계 이런 것도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의제의 내용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신뢰를 얻게 되면은 저는 국민들의 신뢰가 그 다음에는 좀 과거보다는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지금부터는 실시간으로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이에 대해서 논의해야 하는 방식으로 토론회를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용 후 해결류에서 발생되는 열과 방사선은 사람에게 아주 위험하고 또 방사선이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을 정도로 안전해지려면 최소한 수십만 년 동안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수십만 년 동안 관리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인가요? 이 기간 동안 사용 해결료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처분하게 되면은 그 처분장 운영하는 기간만 모니터링을 하고 그 다음에는 자연에 맡겨두는 그런 개념입니다. 왜 그러면은 우리가 그거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느냐? 충분히 담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처분장에 들어가는데 그 구리용기 자체가 적어도 10,000년에서 10만 년 이상 견뎌지고요. 그 용기 주변에 벤토나이트라고 하는 그 완충제를 사용합니다. 그 10만 년 동안에 핵종이 나오더라도 이동할 수 있는 거리는 10mm를 넘지 못합니다. 만약에 그것마저도 통과해서 안반에 나오더라도 땅속 500m의 지하수에 녹아야지 움직일 수 있거든요. 방사성 핵종은 스스로 발이 없기 때문에 땅속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나올 수 있는 길은 지하수에 녹아서 나올 수 있는데 지하수의 흐름 속도가 지하 500m에서는 10만 년에 100m 이내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한 번 정해진 사용 해결료 관리 원칙은 강제성이 있는 법률처럼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건가요? 현재 기본 계획이 법안이 안 된 상태에서는 그거를 완전히 꼭 따라야 될 그런 의무사항은 없지만은 우리가 누구든지 지켜야 되는 그런 걸 규정으로 만들려면 법제화하는 게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자께서는 이렇게 질문 주셨네요. 중간 저장 시설 확보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면 포화 시점을 고려했을 때 임시 저장의 건식 저장 시설 확충은 필수 불가결해 보입니다. 원전을 조기 셧다운 시킬 것이 아니라면 건식 저장 시설 확충은 당연히 필요한 것 아닌가요? 맥스터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월성은 이제 습식 저장 시설이 포화가 돼가지고 밖에다가 건식 저장 시설을 지어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사용 해결료를 보관하고 있는데 그 캔두의 사용 해결료는 PWR에 비해서 열이 한 4분의 1도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농축도가 낮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맥스터는 이미 1단계, 2단계를 거쳐서 이미 2번을 이미 건설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가서 보시면 특히 그 영광구 주민들이 그 월성 가서 맥스터를 보고 나면은 사용 해결료 임시 저장 아무것도 아닌 문제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실제로 가서 보시면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거를 증설하는 문제는 저는 이게 안전성이냐 뭐 이런 문제가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전혀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시설도 아니고 이미 2번에 걸쳐서 건설을 했던 시설이고 이런 측면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심청 처분 방식이 지진에 대해서도 안전한 방식인가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아무래도 진원에서 가까우면은 더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지표보다 지하 심부가 같은 지진이 생겼을 때 훨씬 더 진동이 적습니다. 때문에 훨씬 더 지하 심부가 지진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 제가 또 이어서 낭독하겠습니다. 원전에서 만들어진 사용 해결료는 핵발전의 찬반을 떠나 어떤 식으로든 우리 세대가 책임을 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관리 방안이 되었으면 하네요.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폐기물을 이제 방치한다고 한다면은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는 거겠죠. 그렇지만은 이것을 처분하는 거는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 처분이라는 거는 이제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하나가 인공 방벽이라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천연 방벽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하는 거는 인공 방벽에 대해서 최대한 설계를 잘해 가지고 특히 이제 용기 부분이 되겠는데 이 용기를 통해서 1000년 동안만 건전성을 유지하게 되면은 그 나머지 기간 동안은 자연에 의해서 그 자연 방벽이 됩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중간 저장 시설이나 연구 처분 시설이 건설되면 사용 해결료 수송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과정에 문제가 없나요? 해외에서는 어떻게 사용 해결료를 운반하고 있나요? 여러 가지 육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좀 교통에 어려움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주로 선박으로 많이 하고 있고 그렇지만은 해안가에 발전소가 없는 나라들 경우는 육상으로도 하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여러 번 그런 수송을 해본 경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안전성은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고맙습니다.